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가족 복지를 공부하시면 상당히 사실은 중간고사를 이제 치르는 그런 기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중간고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대학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뭐 학부처럼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고요. 이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신가 그런 걸 이제 풀어서 이제 쓰시면 되는 건데 그나마도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대면 수업이 되면 여러분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수에게 이제 중간고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 보던 방법론까지 이제 위임돼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이런 아주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데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교실에서 만나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중간고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과제물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기에 이제 혼자 쓰시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과제물 작성법에 대해서 물론 제 그 카페에 들어오시면 자료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셔서 잘 안 되시면 저하고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강의를 진행하고 그런 다음에 작성하셔도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정상적이면 과제물을 두 표를 내셔야 되는데 12주차에 한 번 내고 기말고사 한 번 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5월 10일서부터는 아마 대면 수업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학교 당국으로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얼굴 뵐 날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좀 설레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하지 마시라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일곱 번째 내용을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장, 6장, 7장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으신 내용을 한번 반복해 들으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이렇게 PPT를 이제 만드셔서 뭐 얼굴까지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PPT 영상을 만드셔서 한번 저에게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여러분 그 강의를 서로 공유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석박사 과정은 실제 발표하는 시간도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님에 따라 뭐 다양하게 강의를 진행하시지만 뭐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부 그 내용을 나누어서 이제 분담해주고 여러분을 발표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죠. 어, 저도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아마 여러분의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하셔서 저에게도 보여주시면 여러분들도 저보다는 훨씬 더 강의를 잘하는구나 하는 이런 것도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족 사례 관리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사례 관리가 뭔가 이렇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례 관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야가 어떻게 전문성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과정 이런 순서로 나누어서 강의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러분의 학습 목표는 이제 사례 관리 개념을 이해하고 관리의 필요성이 이제 여러분 인식됐다면 그걸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적용하셔야 되니까 익히셔야 되고 실제 어떻게 적용됐는지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사례 관리 개념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최적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정도 하고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설계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쓰는 말이 나왔거든요. 공호의 기술이다. 그래서 이 기술이란 말 여기는 스킬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과학적인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삶의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말은 생활 기술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옹호의 기술을 포함하는 창조적이고 협력적인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도대체 사례 관리가 이렇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는 거니까 조금 기다려 보세요. 자, 그다음 이제 2013년에 미국 여기서 이제 NASW 미국 사회복지협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간된 사례 관리 가이드라고 하는 집이 만들어졌어요. 그 책에서 사례 관리의 개념과 목표를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사례 관리라는 말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자원을 이제 마련하고 클라이언트를 옹호해 주면서 진행된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상당히 수준 높은 개입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 초년생들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상당히 경험이 많은 선배들이 하는 대표적인 이제 사업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사례 관리의 목표는 뭐냐? 그래서 다층적 복합적 욕구를 가진 개인에게 가능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조정하고 제공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가능하도록 그들의 웰빙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목표란 말하고 목적이란 말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고 혼용해 쓰는 분도 있고 아예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논리학에서는 목적이란 말을 상위 개념으로 쓰고 목표를 하위의 개념으로 쓴다. 여기서는 사례 관리에 대해서 하위 개념으로 목표를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수업 시간에 저한테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굉장히 논리학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뭐 학교 안에서도 그렇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이 설교를 구성할 때도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고 전달하는 데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저렇게 논리 전개를 중요시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유인물을 주면서 관찰하고 이제 고찰, 통찰, 성찰 이 말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인물 제가 줄 거예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 수업 시간에 안 주면 교수님 그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럼 저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복사해서 나눠주고 그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조금 이제 빗나간 얘기를 좀 하셨는데 주변 얘기고요. 가봅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통합 사례 관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개별 기관 단위의 사례 관리가 갖는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시켜야 되고 또 서비스 조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고 개별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기반의 네트워크형 사례 관리 체계 또는 공공 및 민간 서비스 통합과 자원 조정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수준에서의 클라이언트 욕구 중심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연계하고 효과를 강조하는 방법이 바로 통합 사례 관리다. 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아마 처음 이제 대학원에 들어오셔서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단 교수님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하는데 이 말이 여러분 뭐랄까요,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런지 생각.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과목을 전체적으로 많이 이제 알으셔서 이걸 머릿속에서 통으로 굴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용어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 한계는 여러분이 좀 뛰어넘으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합적인 사례 관리의 필요성 또는 유용성은요, 기존 사례 관리 체제에서 서비스 지역이라든지 기관 또는 대상별, 영역별 사례 관리 방향을 재조정하면서 연계 서비스의 활용과 중복 방지, 정보 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통합 서비스 전달을 궁극적인 사례 관리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 과목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자격증을 국가 라이센스죠.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할 때에 2020년도서부터 공부하시는 분은 이 사례 관리를 반드시 전필 과목으로 이수해야지만 자격증을 발부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현대에 와서는 이 사례 관리라는 이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교수님은 이제 이 공부할 때 이런 과목 자체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 흩어져 있던 것을 이제 학문이 발전되고 필드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그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될까 하고 연구하던 실천가들에 의해서 이 개념이 이제 정리가 되고 이론화되고 기술화된 거니까 여러분 요즘 보면 뜨고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관점으로 돌아가 보면 2012년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사례관리 실천의 주요 관점을 강점 관점으로 채택했다 그랬는데 아마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태어났을 때에 에,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런데 그 아이를 자세히 관찰을 하다가 보면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눈에 보이죠.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관찰을 하셔야 돼. 관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 기본적으로 여기에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사이트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찰 기법, 관찰 개인에게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가만히 쳐다보면 아, 얘가 선천적으로 축구를 잘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체적 발달이 잘 된 아이죠. 어떤 아이는 가만히 보니까 음악 한 곡을 들려줬는데 벌써 그 곡을 완전히 이해하고 특정 악기를 이렇게 만지는 거 보니까 범상치 않은 아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해보면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걸 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어, 어,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가르치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내가 거의 이제 25년 거의 관련된 공부만 제가 이제 18 그러니까 18회를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이론들을 보고 책을 보고 나름대로 강의를 하고 현장에 있으니까 사람들을 다뤄봤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잘 관찰해보면 정말 강점이 있으면 되게 약점도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아이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하는 면을 먼저 보고 그분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교육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서양 사람들이 있고, 잘 안 되는 약점과 단점을 지적하면서 아이를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 또는 지역 또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 이 강의를 듣는 성인이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정말 잘하는 걸 맨날 칭찬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키웠는지, 아니면 그냥 야단을 치면서 너희 형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너희 오빠는 참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정말 약점을 꼬집으면서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것도 수업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테니까 질문을 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체계에서 클라이언트 역량 강화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말도 새로운 용어예요. 인파워먼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생태 환경 속의 개인을 병리적 문제를 바라보느냐 하는 게 또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그 개인의 어떤 문제, 병리적인 문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태 환경 속에서 병리적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강점에 초점화된 시각으로 임파워먼트, 이 권한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사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이 권한 부여라는 말, 강점이란 말, 또 상호작용이란 말, 생태 환경이란 말,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그래서 사정을 할 때 여러분 이런 용어들을 써서 이제 문장도 만들어셔야 되고 사례 관리를 이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 강조를 드릴게요. 클라이언트 체계에서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생태 환경, 이 생태 환경 속에서 개인에게 강점에 초점된 시각엔 권한 부여를 기반으로서 얻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병리적으로 보지 말자 하는 그런. 그러면 이제 용어인데, 강점 관점이라는 말은 뭔가, 이 말을 소개한 대표적인 학자가 셀립이에요. 셀립이라는 사람은 강점 관점이 사회복지의 전문적 가치를 실천하는 필수적인 가치관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면 줄을 쭉 그시고 꼭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인간의 존엄성 가치, 자기결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회복지의 가치가 클라이언트의 내재된 잠재력,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잠재력이 뭔지 또 설명을 할게요. 잠재력, 그리고 그가 가진 능력, 강점을 인지하는 거지. 인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상담자가,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내담자를 관찰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본인은 모르죠. 잠재력이라든지 그가 능력, 강점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인지해서 이를 그 클라이언트가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강점, 관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한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일부러 말을 천천히 하고 액센트를 주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의 중반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중반에 들어왔는데 가족복지론을 배웠는데, 사회복지를 배웠는데, 실천론을 배우고 실천기술론을 배웠는데, 질문을 하면 임파운트가 뭐예요? 그러면 그냥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강점 관점은 뭐요? 그러면 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적어도 용어 정도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아직까지 그걸 사용해서 활용할 능력과 기술은 없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용어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할게요. 권한부여 관점이라 그랬는데,
강점 관점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임파워먼트는요 대표적인 실천 개입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쳤잖아요. 이 부분은 아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4년 동안 전부 다 성적이 A 또는 A+를 맞고 졸업을 하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학생이 있어요. 이 친구가 서울에 있는 모 대학원으로 진학을 할 때 제가 이제 추천서를 써줬죠. 근데 이제 교수님들은 이제 관련 분야 전공자들이니까 학회에서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그 교수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 학생을 추천해 보냈는데 정말 공부 잘한 게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공부를 A학점을 맞고 졸업했길래 대학원에서 이 권한 부여에 대해서 한번 네가 설명을 해봐라. 그랬더니 정말 아무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가족 복지론을 저하고 듣고 있는데 실제 대면 수업 있을 때 제가 똑같이 질문을 했을 겁니다. 물론 학부에서 다른 전공하신 분들은 대답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학부의 관련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었을 때 적어도 아우 이분이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셨는데 이 정도 용어는 알 것이고 좀 다른 학생들에게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이렇다고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니까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 들어가시면 대학원에 계신 그 석사님 교수님이 또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대답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걸 알아뒀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PPT를 보세요. 강점 관점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권한 부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실천 개입의 전략이다. 이걸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임상적 치료자가 아니고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돕는 협력자 또는 파트너로 보는 관점이다 하는 것.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는 신념에 의해서 실천된다 하는 것. 클라이언트의 객체적인 주체로 보는 관점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가족 사례 관리 이제에서 어떤 내용을 볼 때 이 내용이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방법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사례 관리집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좀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분은 이제 사회복지 사례 관리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이제 임상 실험한 거니까 그런 것도 좀 구해서 보는 것도 실제적인 도움이 되겠죠. 제 연구실에 오는 이제 학부 학생들의 대학원생들이 처음에는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교수님 왜 책이 많으냐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물론 뭐 제가 산 책도 있지만 그러나 그 책을 제가 전체를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당량의 아마 그런 관련된 서적을 읽고 또 사례를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글도 쓰고 이러면서 다양한 내용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례 관리 실천의 전문성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미루기로 그렇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양을 이제 주어지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줄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벌써 7강에 들어와 있거든요. 7강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간에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시험을 보지 않고 제가 온라인으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고 여러분이 학교에 오시면 제가 이제 따로 여러분하고 이제 대면 수업을 할 때 중간고사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힘이 들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당국에서 교수들에게 중간고사를 위임해 주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이제 힘들어하는 것을 아니까 조금 이제 여러분의 편리를 좀 봐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시험을 봐도 그 시험 내용이 공부가 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시험을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